박현주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한국경제학회 임채원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량 기업상 미래에셋 금융그룹 회장 박현주, 귀사는 1997년 미래에셋 벤처캐피탈과 국내 최초의 전문 자산 운용회사인 미래에셋 투자자문을 설립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투자 펀드 조성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거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한국의 금융산업을 선도해왔고 미국, 중국, 영국, 홍콩 등 금융산업의 중심지에서 경쟁력 있는 독립법인들을 설립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자산의 해외 판매를 활성화하고 세계 1위의 골프 용품 업체인 타이틀리스트를 인수하여 금융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루어내는 등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사의 탁월한 경영 성과를 기리기 위해 한국경영학회는 모든 학회 회원의 마음을 담아 2015년 제13회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량 기업상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 회장 임채운. 다음으로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량 기업상을 수상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의 수상 소감 및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상을 좀 받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몇 번 상을 받았는데 오늘 상은 제가 여태껏 받은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상입니다. 미래에셋을 창업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IMF 발생하기 한 6개월 전에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을 창업을 해가지고 이 광고하기도 힘든, 광고 대행업체를 구하려면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미래에셋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 10,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뭐냐? 그러면 저는 투자는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상식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상식이 과거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냉철하게 구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통해서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운용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산운용의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의 노후 설계를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치할 필요가 없이 경영학에서 배운 대로 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가의 본능이라는 게 참 갈등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은행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래에셋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어떠냐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반드시 하고 싶어 하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중지시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가고 미래에셋 DNA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이노버티브하게 회사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두 분의 멘토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인성과 정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너가 성공하면 독식하지 마라. 나눠서 가져라. 그게 말씀이셨고,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 교과서가 자산은 분산돼야 된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철학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좀 순진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어려울 때면 교과서를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사놓은 우리 미래에셋 빌딩을 보고 너가 성공한 것 같다. 시골 촌, 저희 집이 농사지었거든요. 시골 촌놈이 성공한 것 같다. 그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 멘토가 학교고 책이었는데 교수님들이 저한테 상을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임채원 학장님,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경영학과 교수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장디안 회장님을 비롯한 매경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상을 미래셋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노후 설계를 잘 하라 하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40분 내서 한 50분 정도 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주제가 이 투자이기 때문에 약간 무겁기는 합니다. 무겁기는 한데 가능하면 좀 약간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퍼머넌트 이노베이터다. 사실은 이노베이터보다는 저는 디스럽터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래에셋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 명함에 제가 명함을 낼 때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미래에셋 회장 그게 아니고 투자전략과 회장 박현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전략가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이후에 슈퍼 데사이클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융기관과 정부는 뎃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저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정부는 효율적이어야 되고 가계는 부채 축소와 소득 증대에 관심을 옛날보다 훨씬 더 가져야 되고 기업은 인터넷 시대에서 글로벌 경쟁을 갖지 않고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도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미래가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정부와 가계와 기업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정부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약간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기업의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은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입니다. 이건 한국 사회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One of the youngest country는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80, 90에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작년에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120에서 150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학이 그렇게 진화할 거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비해서 수명은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출산이에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인구 유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매력적이어서 이민이 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면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이 고령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니참이라는 회사에서 기저귀를 팔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사이즈가 29고 남자는 36입니다. 이 기저귀를 고령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차고 다닐 거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장산업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몇천억에 팔린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 다큐입니까? 그게 꽃배다 할배라는 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꼭 먹어가는 걸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것은 게리 플레이어가 78세 때 찍은 누드입니다. 누드인데 사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운동을 하면 저렇게 몸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은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90에서 120살까지 사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이. 특별하게 DNA가 문제가 있지 않느나 그렇게 사실 건데 나이가 내가 먹었다 생각하면 게리 플레이어를 집 앞 그 책상 위에 하나 붙여놓으시고 사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책상 앞에 게리 플레이어 사진을 하나 붙여놓을까 합니다. 저게 제 미래의 제가 지금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하나의. 자기가 노력하면 나이를 우리가 수명이 40%가 늘었다, 30%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60이 되신 분들은 63, 18, 18을 다운해서 내가 42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0살이 되셨다고 해서 돌아온 도망강을 부르시고 옛날에 뭐 동백꽃을 부르시고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주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동성 학장님께서 빨간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오시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게리 플레이어를 생각하고 고령화는 뭐냐? 그러면은 질병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연구는 엔티에이징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IT도 아니에요.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를 버티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한국 경제에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경제의 도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노베이션을 넘어 디스럽션이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다고 하는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의 스토리 안에 미래에 참혹한 실패의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나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거버넌스를 보면은 창업 세대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윈부터 중국이 제가 좋아하는 그 알리바바나 하웨이의 마윈이나 런정페이는 마윈이 이제 50대 초반이고 런정페이가 70대 초반입니다. 창업 세대예요. 지금 저기 레리 페이지나 머스크는 이제 42세 살에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구글을 창업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재벌 2, 3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거는 압축 성장할 때는 대단히 좋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한국 사회의 코스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재벌들, 선단식 재벌들은 이제는 많은 철학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창업 세대가 이끌어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의 열정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미국 자본주의의 건강한 경쟁력을, 건강한 경쟁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크나큰 본질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장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장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란 것은 뭐냐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주에게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요. 지분이 높냐 낮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팀 쿡이 지분이 많아서 애플을 경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자본주의 역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기업은 지배구조는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배구조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장점으로 많이 작용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저도 고민이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기업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한국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저희가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손정희 회장이 가정록 로봇 페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로봇하고 인조 피부를 입은 로봇하고 데이트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이 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저기는 구글이 만든 무인 전기차입니다. 이 산업의 디스럽션을 말하는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면 디트로이트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휘발유 차는 없어질 것이고 대부분은 전기차로 될 거고 센서를 발달시켜서 무인 자동차로 갈 거다. 무인 자동차로 가면은 그러면 속도가 늦을 것 같지만 개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고속도로가 잘 뚫릴 거다. 이런 통계치를 얘기합니다. 옆에 보시면 의료용 로봇을 가지고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미 인튜어티브 서저리라는 컴퍼니가 마켓캡이 10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저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저리를 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들어가서 초기 암을 거기만 절제해버립니다. 지금 이미 한국의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미 마취나 수술 부분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인재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죠. 저건 슈퍼카 블레이드입니다. 슈퍼카 블레이드는 뭐냐면 탄소 섬유로 만든 카보나이드 된 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3D로 만든 겁니다. 저것은 3D로 기본 바디를 만든 건데 3D로 만들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저게 좀 철보다 약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3D로 만든 저 슈퍼카 블레이드의 강도가 인공위성의 강도와 같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의 리더그룹에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는 과거에 자동차에 투자하고 전자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 부분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집단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엔화의 약세에 힘입어서 일본 제조업은 2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이익은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거기에 일본은 무엇을 투자하냐면 로보틱스를 투자해요. 거기에 뭘 투자하냐면 줄기세포의 법까지 다 고치면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다이나미즘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는데 한국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다이나믹 코리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언론이 이 부분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으면 후대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장기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나 국가도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얼마나 강한 회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독일은 1300개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 2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허약한지를 제가 말씀 올리면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를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나라가 중국이지만 한국도 걱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230조 되는 데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IT 시가총액을 삼성전자까지 전부 포함시켜도 270-80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노베이션을 넘어서 디스럽션을 해야 되는 좀 더 전문화된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포뮬러를 바꿔야 되는 장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 산업이 저는 성장 산업이라고 봐요. 서비스 산업의 성장 산업이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몇 명의 관광객이 한국에 왔냐면 1,4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400명 방문했는데 5천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5천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고용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듀티프리 샵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와서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갈 때 왜 이민을 갑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되면 나는 미국에 가 살고 싶다. 혹은 어디 호주에 가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의 근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이 존중받는다. 사회가 투명하다. 부패가 많이 없다. 예측 가능한 사회고 내가 열심히 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민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도 똑같은 논리예요. 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습니까? 저는 듀티프리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전라남도 여수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인데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규모를 이렇게 큰 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큰 빌딩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관광산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전라남도 한평 시골에 나비를 가지고 축제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지자체를 가면은 개발공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조직을 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공사를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 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넘어가면은 사업한 사람이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간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와 지자체가 조인트가 돼서 일을 해야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만든 각 도에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수익성이 날까요? 도민들은 부채로 가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국가부채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자원을 훼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후대에게 쓸 자원을 낭비해버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재개발이 힘들거든요. 지역개발공사에 계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국의 지도입니다. 중국의 지도인데 이 중국의 지도를 제가 올린 것은 제조업 때문에 올린 게 아닙니다. 제조업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저 왼쪽에 있는 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우리 서해하고 붙어있는 데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쪽이 동쪽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이 높아요. 동쪽이 낮고 동쪽 저 낮은 쪽에 평야가 있고 저 지역에서 몇 명이 살고 있느냐? 한 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6억 명의 인구가 한국의 2시간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장이 몇 명이냐? 그러면 13억 인구인데 실질적으로는 등록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동장이 5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천만 명이 한 번씩만 한국으로 오면 5천만 명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물론 중국 관광객만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2시간 거리에 한국이 5억의 인구, 소득이 있는 5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조금 더 과장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해안 벨트를 만드시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래요. 서해안 벨트에 공장을 만들어서 만약에 무슨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거의 생각에서 디스럽션을 해서 서해안 벨트나 전라남도에다가 청정한 농장을 만들고 그 농장에서 만드는 우유를 팔고 요구르트를 팔고 치즈를 팔면 어떨까? 전라남도를 뉴질랜드로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왔거든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포스코가 있으니까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가 전라남도를 뉴질랜드로 만들 수는 없을까? 여수를 오면 적어도 청정한 우유를 먹을 수 있으면 사실은 소우유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왜 그러냐? 옥수수가 올려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많이 들지 마세요. 그것이 원래 패단 겁니다. 근데 방목한 소는 그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중국의 5억이나 6억 인구에다가 그걸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부분을 자동차를 판다 생각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고 사물을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디스럽션으로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의견에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성 녹차밭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건 제가 예뻐서 그림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파도의 일출입니다. 저는 제주도 개발이 파도해의 개발이나 강원도 개발보다 효율이 적다고 생각해요. 일단 중국 사람이 했으니까 제주도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행을 해보면 저는 1년이면 한 4개월 정도 해외를 다닙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타면 한 100시간씩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비행기 여행보다는 차 여행이 훨씬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중간에 가다 먹을 수도 있고 소비도 많이 합니다. 제주도 가서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오면 실제로 그거 별로인 거예요. 전국을 발전을 시키려면은 다도해 개발을 해야 돼요. 이 다도해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운 자원이 지금 여수부터 통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개발이 되고 있는 징후가 있어요. 스토리가 일씩 개발돼야 됩니다. 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도해를 다녀보시면요. 평생에 한 번 정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것은 한평 나비축제예요. 한평 시골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다가 이석정 군수님께서 나비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축제 때 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강릉입니다. 동해안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과잉 투자입니다. 과잉 투자를 하냐 안 하냐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 저의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20년 동안 잃어버린 일본이 됐느냐.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고령화가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세계를 리드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니까 일본 안에서 엔이 강세가 되면서 300에서 80엔까지 강세가 되면서 일본 제조업이 과잉 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틈을 한국 제조업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일본에는 80엔에서 120엔까지 약세가 돼 있고 유로화도 약세가 돼 있고 중국은 로컬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 삼성전자, LG전자 텔레비전을 샀듯이 로컬 브랜드가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유일하게 아직 먹는 것과 화장품에 혹시 발암물질이 내 얼굴에 발라지면 어떠나? 먹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어떠나? 그래서 아직 푸드 앤 베버리지, 코스메틱 정도가 아직은 중국에서 해외 상품이 많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유니크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을 뚫기도 힘듭니다. 똑같은 해변에다가 만들어 놓은 리조트예요. 이것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이탈리아의 유명한 해변이고요. 저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국내에서 글로벌 컴퍼니 삼성, 현대, LG, SK 이런 데가 국내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잡아봤자 글로벌 비즈니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글로벌 컴퍼니는 철학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이나미즘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벤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벤처 천국 외에는 한국의 고용의 문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제가 내수산업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벤처 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정부에서 창조 경제센터도 만들고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이디어 집단이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집단이 많이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 하면은 그건 대학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리고 모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 옛날에는 왜 한국이 다이나믹 했는데 갑자기 한국이 지금 다이나미즘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들이나 워딩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너희들 참 안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때에 비해서는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부족도 문제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로 가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너무 과부하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애들은 꼭 취업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만 가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직장을 선택할 때 한 12 정도 회사를 갔거든요. 대우증권을 안 갔습니다. 그때 대우증권 1등 회사였습니다. 대우증권을 왜 안 갔냐 그러면 제가 대우증권을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안 됐다고 하지만 여기 가족들도 오신 거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어린애들처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처럼 가보호받고 있는 집단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0이 넘어도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을 해도 부모한테 돈을 받아가고 이 가보는 앞으로 많은 한국 컬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업을 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회사를 경영해도 잠 못 자는 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없이 어떻게 회사 경영을 하겠어요? 근데 과보를 받은 애가 무슨 벤처 창업을 하겠냐 이거예요. 대학에서 영어를 잘 하게 할 수는 있어요. 많은 대학이 영어를 강의한다지만 대학에서 출석 체크를 해서 순진한 학생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을 기를 수는 없다고 봐요. 부모님들이 보호하는 한, 대학에서 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얘기하는 한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한국 대학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수님들이 다 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의 구조조정을 할 게 아니라 대학을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학하고 중국 대학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싱가포르 대학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한국
분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저는 폐쇄적이라고 감히 말씀 올리고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조직은 구조조정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1등을 할 필요는 없지만 도쿄대학에 노벨상을 8명을 배출한 교토대학에 이 말이 적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1등은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독특해야 한다. 유일해야 된다. 저는 대학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럽션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경영학과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전체를 말씀 올리면 이노베이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권한 유양을 위해서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사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의 역할은 점을 만드는 거다. 그 점이 각 점을 찍어 놓으면 점이 선을 만들 거고 선이 연결이 돼서 연이 만들어 가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점선면 그럽니다. 우리가 포용을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도 포용을 하면서 해야 한다. 저희가 타이틀리스트를 66%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타이틀리스트 인수할 때 거기 대표적인 CEO를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컨피덴셜하지만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치가 저희가 산 뒤로 한 1조 5천억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어떠냐? 그러면 그 CEO는 수백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회사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도 문제는 아이디어 집단과 시스템이에요. 아이디어 집단과 시스템인데 우리는 한국의 아이디어 집단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육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영어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노벨상 가서 제가 스톡홀름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니까 일본 사람이요.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도 노벨상 받는 거 아닙니까?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펙에 맞추는 겁니다. 스펙에 맞추는 교육은 제가 볼 때 전부 월급쟁이로 만들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60이 돼서 무너지고 50 돼서 40, 50, 60 돼서 무너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회사를 해보니까 60에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요. 40도 좀 조심히 할 때도 모른다. 지금 현재 상면에서. 그런데 20, 30대 때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안전한 길을 가요. 안전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한국 금융이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도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운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당국이 안 망하게 너무 보호를 잘합니다. 어린애 보호하듯이 보호를 해요. 지금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풀어놔야 도전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 집단을 만드는데 가정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에셋은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좀 더 도전적인 직원들을 많이 뽑아요. 사실은 제가 퍼머넌트 디스럽터라고 적어놓으려 하다가 금융이 갖는 리스크 관리 때문에 마지막에 이노베이터라고 마지막에 유지를 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인재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원칙과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 때와 벌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8개국에서 펀드를 팔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판 게 한 11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닝스타가 19개를 받고 있는데 모닝스타 19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30개의 글로벌 펀드가 있으면 티어그룹에서 동펀드에서 3개한테 주는 게 모닝스타 5입니다. 이 모닝스타 5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미래에셋은 조금 안정감은 아직 좀 이제 생겼다. 아직 갈 길은 너무 멀지만 기본은 닦았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톨게이트를 조금 지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고속도로를 잘 운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그림을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것은 뭐 미래셋이 그 인수한 AI 쪽에, 얼터너티브 쪽의 그림들입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를 샀고, 이거 워싱턴에 있는 K-스트리트에 있는 빌딩은 FRB가 입주해 있는 빌딩입니다. 워싱턴에 가시면 워싱턴의 DC의 제일 좋은 빌딩인데 저희가 FRB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산 하와이의 페어먼트 오키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 미래셋은 갑자기 호텔을 사느냐? 트로피아셋이라고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래셋은 호텔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광화문에도 포시즌을 만들어요. 크지는 않아요. 320개가 안 되는 객실인데 왜 호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미국 서부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딜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딜입니다. 근데 왜 하느냐? 한국의 여권 소지율이 몇 프로냐? 한국이 40% 정도 돼요. 미국의 여권 소지율이 몇 프로냐? 미국인들의 30%입니다. 일본의 여권 소지율이 얼마냐?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약 23, 4%밖에 안 돼요. 일본은. 중국은 얼마냐? 중국의 여권 소지율은 단순하게 4%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명이 여행을 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두세 번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제가 생각해요. 어디를 갈까? 중국 사람들이 틀림없이 환경 좋은 데를 갈 거다. 맨 처음에는 물건 사러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환경 좋은 데를 갈 거다. 어디 가겠냐? 호주 갈 거다. 하와이 갈 거다. 미국 서부 갈 거다. 남유럽 이런 데 가지 않을까? 런던 가지 않을까? 국가는 어떤 경쟁을 해야 되냐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요. 여기 여수시 관계자가 있으면 여수시를 발전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공장이 아니에요. 여수시를 청정한 도시를 만들면 돼요. 여수시에 어디 가더라도 유기농을 먹을 수 있다. 거기 가면 무조건 유기농이다. 좀 비싸더라도. 그러면 돈을 쓸 겁니다. 저희가 태양광도 신안에다 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거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신이 저희에게 두 가지 눈을 줬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현재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셋은 항상 두 눈을 갖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